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봉대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적당한 홍기를 맞은 처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임으로 비록 풍족하지 못한 살림의 집안에서 기근에 시달리며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화사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 누구나 칭찬이 자자할 만큼 어여쁜 사람이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외출이라도 나가시나요? 어이구, 월임이 아니냐? 요거사,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고와지는 것이? 코올리게 모양새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정말 시집가도 되겠어. 너희 엄니도 참말로 너만 보면 아주 든든하겠구나 야. 아이 참 창피하게 그런 말씀 마셔요. 시집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그런 것은 여직 생각조차 안 해봤다니까요. 저는 아직 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얼씨구, 우리 고을 제일로다가 어여쁜 제세계 신부감이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아 하다니? 아서라 아서, 방금의 내 그 말 때문에 온 마을 사내들이 눈물로 소매춤을 훔치느라 야단법석이겠구나. 이렇듯 월임의 미색이 절정에 닿아 그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고 전부터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여러 사내들의 집안에서는 좋은 조건을 앞세운 혼담들을 줄지어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월임의 부모는 제 여식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지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딸 앞으로 들어온 혼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지요. 이처럼 봉대골을 대표하는 미인 월임을 제 마음에 품고 혼담을 넣은 사내들 중에서는 품행이 바르고 행실이 모범적인 사내들이 대다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뒤가 구린 사내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질인 사내가 있었으니 관군들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해 산중에서 도망쳐 나온 도적 출신의 양수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그는 산에서 도망 나와 신분이 들킬 것을 우려해 여기저기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붕대골까지 흘러든 양수가 고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중에 버려진 작은 암자를 발견하였어요. 암자가 꽤 오래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양수는 그 즉시 꾀를 내었습니다. 절간에 버려진 낡은 승복을 주워 입고는 제 머리를 밀어 승려로 위장하였지요. 그리하여 탁발승 노릇을 하며 고을로 내려와 시주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수가 승복을 뒤집어 쓰고 시주를 받으며 봉대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월임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월임을 처음 보고는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스님. 뒷산 폐암자에 새로운 스님께서 기거하신다 들었는데 그것이 스님의 이야기셨군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님. 앞으로 공궁하실 때는 저희 집으로 탁가를 나오셔요. 물론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귀한 스님께 시주를 아낄 수 없지요. 양수를 발견한 월임이 합장하며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월임을 바라보고 있던 양수가 당황하여 그제야 탁발승 흉내를 내었지요. 나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그것이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봉대골에 새롭게 불도를 전하고자 당도한 승려이지요. 초승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시주 좀 부탁드리려만. 얼빠진 얼굴로 월임을 바라보다 아차 싶었던 양수가 헛기침을 하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지요. 월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양수를 탁발승으로 오인하였고 집안에서 먹을 만한 것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시주거리가 변변찮아 면목이 없습니다, 스님. 다음부터는 시주품으로 좀 더 좋은 것을 따로 빼둘 터이니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만 눈 감아주셔요. 아니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부처님께 자비를 보이는 일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월임은 양수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며 꾸벅 인사를 하였고 양수는 월임이 내민 먹거리를 시주 주머니에 담으며 그녀의 환한 미소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월임의 집을 나와 먼 골목으로 접어들자 양수는
마치 초연에 빠진 사춘기의 소년이 된 기분이 되어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중얼거렸지요. 이거야 원. 산전수전 다 겪으며 수라장을 헤쳐온 내가 겨우 계집 하나에 이리도 정신을 놓는 경우가 생기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로구만. 그나저나 그 미모가 상당히 훌륭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려나? 재버릇해 못 준 도적 출신의 양수가 온갖 망나니스러운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워보았지만 지금의 가짜 탁발승 처지로는 워림에게 무엇을 해볼 방도가 없었습니다. 양수는 입맛을 쩝 다시며 워림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 담은 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이후 워림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양수는 틈만 나면 시주를 가장하여 워림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수가 다른 집에서 시주로 받은 인절미를 들고 워림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워림에게 맛있는 인절미를 나눠줄 생각으로 잔뜩 들떠보였지요. 그녀의 집 담벼락에서 얼쩡대고 있으려니 담 너머 안쪽에서 워림과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그래서 어느 집 혼담에 응할 것인지는 따로 정해둔 것이 있느냐? 어머니 저는요? 저 아래 물레방아 옆집의 최씨 아저씨네 둘째 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냐? 그래, 이 어미의 생각도 그러하구나. 아무래도 적당히 살림살이도 번듯하고 밥 굶을 일도 없는 데다가 또 너무 형편이 차이가 나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시달릴 만한 집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 혼인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데 저는 아직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데. 으이구 이거사, 혼담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혼기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란다.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고로 이 혼례라는 것은 지금 네 나이 때 미리 초석을 다져 놓아야 하는 법이야. 언제까지고 너의 그 미모가 유지될성 싶으냐? 젊음은 마냥 너의 곁에 머무는 선물이 아니니 그런 소리 일랑 접어두고 괜찮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올 때 미루지 말고 얼른 날짜를 잡자꾸나. 내 매파 할멈에게 근시일 중으로 우리 집에 들르라 전해놓으마. 알겠어요, 어머니.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양수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워림이 최씨네 둘째 아들 놈인지 뭔지에게 넙죽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말이지요. 자신은 워림에 대해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그녀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양수는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이튿날 양수는 목탁과 염주를 챙겨 들고 워림의 집을 방문했지요. 조어들은 연부를 기세 좋게 읊조리며 시원스레 목탁을 두드리던 양수는 소리를 듣고 사립 밖으로 나와 본 워림의 어미를 향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른 척 지나가려 하여도 집안에 달라붙어 있는 애끼가 원혼이 너무도 강렬하여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아니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애기라니요? 난데없는 불길한 소리를 내뱉는 스님의 연불 소리에 워림의 어미는 놀란 눈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녀가 미끼를 물자 더욱 신이 난 양수는 엄살 섞인 몸짓으로 목탁을 두드렸지요. 애끼라 함은 모름지기 엄청난 원한을 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뒤 제 꼬락서니와 똑같이 당할 희생자를 물색하여 저승길에 내려가고자 혈안인 그야말로 악독한 원혼. 보살님의 집터에 그 지독한 애끼가 달라붙어 있구려. 양수가 흥이 오른 거짓부렁으로 엄포를 놓아대자 워림의 어미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양수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했어요. 아니 스님, 설마 우리 집에 무슨 병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간 지독히도 가난하게 지내오면서 이제야 겨우 딸아이 혼담으로 형편이 조금 밝아지나 싶던 차에 대체 이게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원혼의 주인이 시집을 가지 못하고 떠난 손말명이라
이 집안의 따님을 길동무로 삼으려 하고 있어? 말을 잇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벙긋거리는 월임의 어미를 보자 양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여식의 경사스러운 혼담을 앞둔 월임의 어미가 양수에게 제발 도와달라 간청하였습니다. 양수는 두 눈을 감고 목탁을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물론 속으로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혼쭐이 나던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애끼는 그리 간단한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외다.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버티고 있으니 결국 월임의 어미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무엇이든지 알 터이니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저 어린 것이 부모 잘못 만나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혼사를 앞두고 허리 좀 펴나 하는 와중에 참말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십니까요? 월임의 어미는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고 양수는 한쪽 눈으로 실눈을 뜬 채 그녀를 힐끗 내려다본 뒤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외다. 애끼에게 곁을 내주지 않을 만한 법력을 지닌 사람과 짝을 이룬다면 따님의 신변에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오. 그의 말에 월임의 어미가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한 법력을 지닌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요? 어지간한 범인이 그런 신통력을 지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예컨대 저같이 오랜 기간 수행을 쌓은 숙녀 정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네, 아니 스님, 혹시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따님을 제게 내어주셔서 혼사를 치르게 되면 이번 애끼는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만 허나 스님, 출가하신 분이 어찌 혼인을 하실 수가? 월임의 어미가 살며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양수는 버럭 기세를 높여 대꾸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저 혼인의식을 가장하여 원혼의 눈을 속이며 또한 그것을 징표 삼아 애끼의 접근을 막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천기라 할 만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이 집안 사람들의 자유겠지요? 아무튼 따님의 명줄은 바로 보살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는 오히려 언짢다는 듯 이야기하였고 월임의 어미는 난색을 표하며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라 여긴 양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부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오. 저는 내일 아침이면 이 봉대골을 떠나 수행길로 오를 예정이니 내일 다시 들러 부인의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양수는 목탁을 두드리며 돌아가 버렸고 가짜 탁발승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던 월임의 어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임의 어미는 제 딸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월임 역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벅차오르는 슬픔까지는 차마 감출 수 없었지요. 탁발승에게 시집을 가야만 하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는 마셔요. 제 팔자에 정해진 운명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자신의 어미가 슬퍼할 것을 염려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월임의 어미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훌쩍 흘러 다음 날이 되었고 양수가 등에 뚜껑이 달린 커다란 망태를 짊어지고 월임의 집에 나타났지요. 길을 떠날 채비를 끝낸 월임이 제 부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략대로 일이 풀린 것을 확인한 양수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그래,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애써 침착한 모습으로 양수가 운을 떼자 슬픈 얼굴로 딸을 살펴보고 있던 월임의 어미가 모든 것을
체념한 투로 말했습니다. 예, 스님. 변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령 이 방법밖에는 없질 않겠습니까? 부디 제 여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 역시 함부로 천기를 누설하여 하늘의 뜻을 거스른 몸. 이미 월임낭자와 저는 운명의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멀리 떠난다면 애끼도 더 이상 따님께 달라붙는 일은 없을 테지요. 스님, 앞으로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임까지 앞으로 나서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양수는 이미 천하를 얻은 듯 심취하여 기세가 올랐습니다. 자, 월임낭자, 고을을 떠나 애끼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에 당도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망태 안에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양수의 거짓말로 눈에 띄는 미인인 월임을 데리고 봉대골을 빠져나가다가는 고을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목을 끌어 제 계략이 들통날 것을 우려했기에 고민 끝에 이런 술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월임은 난처한 얼굴로 잠시 고민하다 이내 양수의 제안대로 망태 속으로 들어갔고 양수는 망태의 뚜껑을 닫아 외부에서 월임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월임의 부모와 인사를 나눈 뒤 두 다리에 잔뜩 힘을 실어 월임이 들어있는 망태를 등에 메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릴 뻔한 것을 겨우 참아 그는 월임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축지법이라도 깨우친 승려 마냥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건넌마을 나루터에 당도하기 위해 가장 빠른 산길에 들어선 양수는 망태의 무게도 잊은 채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산채의 관군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이 끝나버릴 뻔한 도적놈이었으나 지금은 고을에서 가장 빼어난 미인을 제 아내로 삼아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도망쳐 살림을 차릴 예정인 새 신랑이 되었으니 그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이 머리를 잘 써야 몸이 편하다. 이 말씀이지? 만약 내가 신분 좋은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면 이거 분명 영의정까지 해먹었을 제목인데 말이야. 양수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까지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세가 조금 깊어진다 싶던 찰나 수풀이 우거진 곳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소란스럽다 싶더니 잿빛의 늑대들이 고개를 내밀며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늑대! 이곳에 늑대의 서식지가 있었단 말인가? 양수는 깜짝 놀라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딘가 쫓기는 듯 보이는 늑대들은 눈앞에 양수를 향해 번뜩이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대고 있었지요. 졸지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 양수는 월임이 숨어있는 묵직한 망태를 메고서는 결코 늑대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쳇! 아깝지만 별 수 없겠군. 일단은 내 목숨이 가장 중하니 말이야. 그는 야비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망태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이 망태를 향해 모여들었고 킁킁대며 코를 박고 망태의 냄새를 맡는 사이 양수는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 저만치 떨어진 바위 틈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망태의 뚜껑을 발톱으로 긁으며 열어젖히려던 때 수풀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와 늑대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화들짝 놀란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쳐버렸지요. 이윽고 수풀에서 사냥꾼 차림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놓쳐버렸는가? 오래간만에 근사한 사냥감을 발견했거늘. 이거 아깝게 되어버렸구먼. 그는 바로 이 늑대들을 뒤쫓던 건넌마을 사냥꾼이었습니다. 달아난 늑대들의 발자취를 쫓으려던 사냥꾼은 문득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망태를 발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망태의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어이쿠. 망태 속을 들여다본 사냥꾼은 몹시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울고 있던 월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오? 아니 어쩌자고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망태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게요? 월임을 망태 속에서 꺼내주며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월임은 그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자 순진한 처자를 꿰어 도망칠 목적의 사기극이었음을 단박에 알아차린 사냥꾼은 벌건 홍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을 칠 사기꾼 놈이 있나? 한편 멀찍이 떨어진 바위 틈 뒤에 숨어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던 양수는 주변이 고요해지자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망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들은 모두 돌아간 것인가? 망태의 상태도 멀쩡한 것을 보니 녀석들이 흥미를 잃고 멀리 달아났나 보군. 이거 정말 다행이야, 그래? 하마터면 애써 엮어놓은 월임낭자를 늑대밥으로 빼앗길 뻔했지 뭔가. 양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희죽거렸습니다. 이윽고 월임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망태의 뚜껑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망태 속에 들어있던 독사 수마리가 씩씩대며 양수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독사들의 습격에 혼비백산한 양수는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잔뜩 독이 오른 독사들은 양수의 팔과 다리, 입술 등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온몸을 잔뜩 물린 양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양수에게 실컷 화풀이를 한 독사들은 유유히 숲을 속으로 사라졌고 지나가느니 하나 없는 깊은 산중에서 양수는 쓸쓸하게 땅바닥에 누워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양수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없었고 그렇게 그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탁발승, 연극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넌 마을의 사냥꾼은 월임에게 내막을 전해 듣고는 양수에게 따끔한 벌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주변에서 작은 바위들을 모아서 월임의 몸무게와 엇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태 안에 던져 넣어 마치 월임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놈 어디 따끔한 맛 좀 봐라. 마지막으로 사냥꾼은 약재상에 팔기 위해 잡아두었던 독사들이 잔뜩 들어있던 주머니를 망태 속에 던져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하산하여 무사히 자신의 집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던 월임은 하마터면 사기꾼의 새치 혀외소가 머나먼 땅에서 사기꾼의 아내로 살 뻔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와 눈물의 재회를 가지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사냥꾼에게도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인연이 되었으니 이것저것 혼담을 잴 필요도 없이 사냥꾼과 일사천리로 혼인을 맺어 두 사람은 이후로도 봉대골에서 가장 금슬이 좋은 부부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조선시대 평안북도 정주 납청 지방에 방자육이 장인인 백첨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름 높은 유장이었어요. 그는 방자육이 장인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과 일밖에 모르는 자신의 성실함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장인이었지요. 어려서부터 천하디 천한 유장쟁이라 하여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풍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재주를 쉽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으며 묵묵히 숙련의 길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선 팔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실력과 노점을 가지게 되어 숱한 제자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백첨지가 유기그릇을 만드는 노점은 평안북도 상권의 명소였습니다. 조선천지 내놓으라는 유기장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개성과 안성바닥에서조차 그 유명세가
널리 퍼진 알짜 중에 알짜 가게였지요. 이 백첨지가 녹여내는 노스의 질이 참으로 고급 중 고급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내수사와 상위원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조선 제일이었답니다. 백첨지의 방짜 기술이라면 조선에서는 그를 따를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내는 유기의 가격은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지만 양반님네들 혼수 목록에 빠지면 섭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니 물건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한양 세도가며 권세가에서는 금은보화를 잔뜩 싸질머지고 혼수를 해가도 이 백첨진의 유기그릇이 혼수품에 들어있지 않으면 양반의 체면이 깎여나갈 정도였으니 참으로 그 위세가 드높기로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워낙에 전국적으로 밀려드는 주문이 많았던 데다 유기장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고 일에만 몰두하는 성미까지 더해지니 그는 하루에 허리를 제대로 펼 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과로하기 일쑤였답니다. 아이고, 내 삭신이야. 관절이라는 관절이 멀쩡한 곳이 없구만 기래. 아무리 몸이 박살나도록 일을 해도 주문을 맞추려면 시간이 영 모자라는구먼.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일이 잔뜩 밀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백첨지가 노점에 딸린 방에서 쓰러지다시피 몸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곤 등을 붙이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백첨지가 기지개를 펴며 방에서 나와 공방을 둘러보는데 거렁뱅이를 겨우 벗어난 듯한 웬 젊은 총각이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자신이 잠들었던 흔적을 치우고는 빗자루로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첨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던지자 총각이 하늘로 튀어오르듯 파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첨지가 말했지요. 이 공방 주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하여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잠을 자긴 하였으나 제가 더럽힌 자리를 말끔하게 소재하는 것을 보아하니 경우는 밝은 청년이로구나. 그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안목 거들어 보지 않겠느냐? 몰래 들어온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처하자 덜덜 떨며 잔뜩 얼어붙어 있던 총각이 백첨지의 너그러운 권유를 듣자마자 예상도 못했다는 듯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아니, 정말이십니까요?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반드시 밥값을 해내 보이겠구만요. 잔뜩 기가 눌려 벌벌 떨던 청년은 백첨지의 말에 고개를 들어올리며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고 그날부터 거렁뱅이 청년 강보는 백첨지의 노점 가게방에서 숙식하며 낮이면 기운 좋게 풀무지를 하는 것으로 거짓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식이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어디 오늘도 어여쁜 녹그릇을 잔뜩 만드셨는지요? 늘상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과 비결이 궁금한데 대체 어째서 이 여식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질 않으려 하시는 것인지. 제가 계집아이라 그래요? 거친 타격음과 마찰음이 가득하고 눈물이 튀고 있는 공방으로 아직 솜털도 빠지지 않은 뽀얀 피부의 젊은 처자 한 명이 발랄하기 그지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바로 백첨지의 무남동녀 외동딸 보연이었답니다. 노쇠와 한 몸으로 지내며 일밖에 모르던 백첨지에겐 유일하게 자신의 직업보다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여식이었지요. 왈가닥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보연은 틈만 나면 공방으로 들이닥쳐 제 아비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는 하였는데 늘 이렇듯 공방에 여기저기를 헤집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을 빛내며 감나라 배나라 들쑤셔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공방에 들렀다가
풀무질에 여념이 없는 강보와 처음으로 마주친 보현은 텃세를 놓는 아낙네의 모양새로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거만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랍쇼. 뭐야? 누군데 우리 아버지의 공방에서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거야? 강보가 공방에서 숙식하여 아무리 꾀죄죄한 꼬락서니를 지니고 있기로서니 초면부터 바로 천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강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멀찍이서 제 여식을 발견한 백첨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파리를 쫓는 듯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이거사 왔으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구경이나 하다가 갈 것이지. 어쩌자고 일하고 있는 강보를 귀찮게 구는 게냐. 강보? 강보라고요? 거 이름 한번 무식하게 힘만 셀 것 같이 일자무식스러운 이름이네. 아무튼 아니 아버지, 이 강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예요? 어이구, 그건 내가 알아서 무엇하게. 거 풀무질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비켜서 거라. 그나저나 너는 어찌 이리 공방에 자주 오는 게야? 논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이구, 못 말리겠구만. 보현의 무례한 등장에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백첨지의 여식임을 알게 된 강보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보현을 한번 슥 훑어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지요. 보현은 화덕의 열기로 발그스름해진 뺨을 잔뜩 부풀리며 뾰루퉁해져서는 그런 강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 말고 흥 하고는 몸을 돌려 공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노쇠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합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은 공방에서 오로지 백첨지 혼자만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었지요. 이후의 공정에서 추가되는 몇 가지의 재료와 비법 역시 오직 백첨지만이 쥐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백첨지의 노점에는 종업원이 10명이나 되었지만 방자를 두드리고 펴며 완성품으로 다듬어내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백첨지의 몫이었습니다. 백첨지는 쉽사리 자신의 비결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방자육이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꽉 틀어진 백첨지가 못마땅하여 제자를 가장한 종업원으로 들어왔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강보만큼은 마치 우직한 황소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백첨지를 은인으로 모시며 가진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키워나갔지요. 그렇게 서너 해가 흐르자 강보는 풀무지를 면하게 되었고 백첨지는 드디어 강보에게 초벌방자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강보가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하다 백첨지의 공방까지 흘러들어왔으나 백첨지 덕택에 봄바탕이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훤칠해 제법 날카롭게 빠졌으며 연일 망치와 풀무로 다져진 상체는 어느새 근육이 붙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또한 키는 자그마치 팔척에 가까워졌으니 참으로 듬직하고도 근사한 사내가 되어 노점 근처 장터에서는 이 강보를 모르는 상인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백첨지의 방자유기를 구경하려 모여들었던 귀부인들이 어느덧 구석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강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지요. 어머나, 참으로 이런 공방에 처박혀서 논물이나 튀기고 있기에는 퍽 아까운 청년일세. 천한 유장질은 그만두고 우리 집 머슴으로 났었으면 알맞겠구만. 아니, 이 여편네가 채통머리 없이 이 무슨 망발이신가. 하지만 그 의견에는 나 역시 적극 동조하는 바이네. 중년의 여인들이 농을 던지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으나 강보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제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저만치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서 그런 강보를 물끄러미 허나 그윽하게 애가 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백첨지의 여식 보현이었지요. 보현은 공방에 놀러오는 사이 틈틈이 지켜보고 있던 강보에게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왈가닥으로 백첨지의 응석바지 여식으로나 지내던 천방지축이 험하고 묵직한 금속을 다루는 거친 환경에 노출되어 용암 같은 용광로의 불길 앞에 다져진 야생적이고 울끈불끈한 사내에게 풍덩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홀적 사내가 되어버린 강보에게 어느새 크나큰 연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보 저 자식, 언제 저렇게 훤칠해져서는 말이야. 처음 이곳에 흘러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거렁뱅이 몰골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언제 저리도 근사한 사내가 되었다지? 보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보의 주변에서 질척거리고 있는 중년 기부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여름날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강보는 지게를 지고 반마장쯤 떨어진 백첨진의 집에 가서 공방 인부들 먹을 점심밥상을 지고 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용로에서 한창 합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점심밥상을 짊어지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니 강보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집에는 마침 보현이 부엌에서 나오며 강보를 맞이했지요. 어휴, 얘 강보야. 몰골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땀으로 멱이라도 감은 줄 알겠구나. 어서 이쪽 우물로 오거라. 보현이 바가지를 들고 우물 쪽으로 앞장섰습니다. 예, 알겠구만요. 강보가 쭈뼛거리며 우물가로 따라서자 한여름 부엌에서 아궁이에 앉아 점심상을 장만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보현의 치마가 찰싹 달라붙어 둔부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보는 난생 처음 두 눈으로 보는 여인의 적나라한 몸매에 깜짝 놀라 그만 하초가 뻐근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던 강보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진풍경이었지요. 아니, 얘 좀 봐. 뭘 그리 멍청이 섰어? 설마 등목할 줄 모르는 게니? 이리 와 엎드려 보렴. 보현은 키득거리며 우퉁을 벗어던진 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었습니다. 고운 손바닥으로 강보의 등을 문지르다가 문득 밀어도 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강보의 넓은 등짝에 매료되고 말았지요. 어쭈? 제법. 익은 홍시빛깔이 된 얼굴로 곁눈질을 하던 보현이 침을 꼴깍 삼키며 강보의 앞가슴 쪽도 물을 뿌리며 문지르자 헛바지를 뚫을세라 강보의 대들보가 공중을 향해 발포할 기세로 쿵쾅거렸습니다. 맙소사. 저게 대체? 보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제 눈으로 목격한 강보의 육중한 대들보는 그간 보현이 억눌러 오던 인내심을 각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리 따라오거라. 그 길로 보현은 강보에게 달려들고는 그를 부엌 뒤쪽으로 끌고 가 치마를 깔아두고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는 쇳물 마냥 어우러지고 말았지요. 불꽃 같은 청춘 남녀의 화라산 같은 거사에 한여름 매미들도 무얼 아는 듯 신이나 목청껏 우러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보는 점심상을 받으러 갈 때마다 보현에게 잡혀 그냥은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비가 없는 틈을 타서 점점 대담해져서는 제 집 부엌이며 우물 옆에 자리한 갈대밭이며 발길 닿는 곳이면 닥치는 대로 늘러붙어 누가 유기장인의 딸이 아니랄까봐 강보와 함께 용광로를 만들기 일쑤였지요. 강보는 이러다 큰일이 난다며 보현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백첨지에게 말해 강보를 공방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도이긴 했지만 사실 보현은 더 이상 이대로 강보를 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기부인들의 머슴으로 팔려가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렇듯 강보를 점 찍어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강보를 향한 춘심이 너무 과해 앞뒤 잴 틈도 없이 일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보는
그저 보현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보가 점심상을 치고 불이 나게 노점으로 가는데 담벼락 그늘에 앉아 졸고 있던 관상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대뜸 강보의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보게나. 자네, 나 좀 잠시 보셔야겠어. 자네의 관상이 확 변하고 말았구만 그래. 예? 그 말을 들은 강보가 깜짝 놀라 반문하고는 관상쟁이의 영감을 밀치듯 제쳐버리고 헐레벌떡 노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안색이 새파래진 강보를 발견한 백첨지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강보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표정이 되어 손살에 쳤지요. 강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상보는 영감쟁이가 내가 사부님의 여식과 그리도 음흉한 짓을 저질러 온 것을 몽땅 알아채고 말았구나. 그 짓을 하면 얼굴이 변하는가 봐. 설마 몇 번을 하였는지도 모조리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내쫓겨나겠구나. 틀림없이 자신과 보현의 관계를 알아챈 관상쟁이가 자신을 겁박하기 위해 불러세웠다고 여기고 있던 강보. 순진한 강보는 온갖 잡생각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다가 우선은 관상쟁이 영감이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그간 쓰지 않고 고이고이 모아둔 품삯을 챙겨들고 관상쟁이 영감에게로 향했지요. 강보를 발견한 관상쟁이가 키득키득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저기 도사님 부탁입니다요. 제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돈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이것으로 부디. 그 잡스러운 푼돈은 되었고, 자네 그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게. 관상쟁이 영감의 말에 강보가 중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관상쟁이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상이 그야말로 횡재수를 받아 팔자를 고쳐먹을 상이 되었구만. 자네의 팔자가 송두리째 바뀔 게야. 관상쟁이의 말에 그간 백첨지의 여식과 그렇고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몽땅 들통난 게 아님을 알아차린 강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쉰 뒤 말했지요. 아니 영감님 팔자를 고치다니요.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알기나 하십니까?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일하다 말고 뼈 빠지게 봉사하느라 육신이 모자랄 지경인디 겨우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이리 살아서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친답니까? 강보의 말에 관상쟁이가 희죽거리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네의 주인 역시도 지금 자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네. 자네가 아주 예전에 지어놓은 복이 이제야 빛을 발하겠구만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소리입니까요? 강보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관상쟁이는 강보가 내민 돈에서 엽전 하나만을 쏙 들어 빼가고는 복채는 이거면 되었네. 라고 말하며 웃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강보는 자리에 누워 관상쟁이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란 말이여. 도통 알 수가 없구만. 강보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골똘히 고민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몇 해가 더 흐르고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늦여름과 가을의 초입 사이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기력이 쇠한 채 장질부사에 걸려 비실비실하던 백첨지가 백약이 무효하여 위독해져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서는 뭔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강보와 보현을 자신의 앞에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보야, 지금부터 노쇠 합금 주조법과 방자 비밀을 전부 전수해주마. 잘 새겨듣고서 우리 노점의 명맥을 이어다오. 그리고 나이 딸 보현이를 잘 부탁한다. 내 너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니라. 사부님,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신답니까요?
강보, 너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너와 나는 아주 예전에 한 번의 인연이 더 있는 사이였단다. 나도 최근에서야 내 목덜미 근방에 나 있는 흉터를 보고서야 너를 알아볼 수가 있었지. 내가 아주 어릴 적 이 근방에서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을 게다. 그때 나는 상의원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지. 개울을 건너기 직전에 내가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말렸었고, 나는 행색이 남루한 꼬마아이가 내게 동냥이라도 하나 싶어 너를 밀쳐내려 했단다. 그때 불어난 물이 개울가를 덮쳐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을 죄 휩쓸고 가버렸지 무엇냐. 놀란 내가 뒤를 돌아 너를 찾아보았지만 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뒤였단다. 내 목에 나 있는 그 흉터만을 내 기억에 선명히 남겨두고 말이다. 내 덕에 내가 목숨을 구제하여 지금까지 이리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게지. 내가 부지런히 우리 노점에서 일해온 모습을 내 모조리 담아두고 있었단다. 너야말로 우리 노점의 후계자로 제격인 녀석이야. 그리고 보연아, 너는 강보 이 사내를 보필하여 아비의 명맥을 이어주거라. 강보 이놈이 보기보다 훨씬 진국인 놈이니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내 서방으로 삼으면 아주 딱이겠구나. 백첨지의 말에 보여는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간 백첨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법과 기술들을 강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슬픔에 젖은 강보와 보연이 백첨지의 1년상을 치르고 난 뒤 보연은 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강보야, 아니 서방님, 제 절을 받으셔요. 이젠 저희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그간 제 변덕에 어울려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젠 제가 성심을 다해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정식으로 보연을 색시로 맞아들이게 된 강보는 백첨지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받아 방자유기장의 장인으로 발돋움하여 비루하고 가난하여 어려웠으나 타인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에 대한 은덕을 받아 보연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한 한적한 고을에 일찍이 서당 친구였던 오생원과 허초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기묘하게 대척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일찌감치 서책을 붙잡고 있던 시간을 포기하고 장삿길로 우회하여 바닥부터 시작해 종국에는 차곡차곡 알차게 부를 획득하고 비로소 떵떵거리는 알부자가 되어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허나 반대로 허초 씨는 예전부터 한결같이 책을 곁에 두고 열심히 과거에 정진하였으나 연일 낙방을 거듭하는 통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선비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사정은 이리 격차가 벌어진 모양새로 이 두 사람의 엇갈린 모습이 제법 차이가 있다 하지만 늘 지금과 같은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던 허초 씨는 서당 시절 훈장과 학동들의 칭찬을 달고 지내던 그야말로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그 성품 또한 올곧고 정의로우니 그의 곁에는 항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인망이 두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생원은 큰 두각을 내지 못해 그저 그런 학동 중 하나로 지낼 뿐이었지요. 소시적부터 특유의 꽁한 성격에 기본적으로 질투와 욕심도 심하여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늘 사람들의 빈축을 사곤 했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가 못하였으니 서당 학동들의 공공연한 놀림감이 되어 지내고 있었지요.
실력은 모자랐지만 그 욕심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오생원은 어린 마음에 크게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생원은 늘 어진 성심의 허초 씨를 자신의 눈엣 가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허초 씨가 크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향한 열등감이 하늘을 찔러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오생원의 그런 마음을 일절 알지 못했던 심성착한 허초 씨는 집안이 어려웠던 오생원을 물심양면 아낌없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허나 자존심이 대단했던 오생원은 이것마저도 굉장한 치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허초 씨의 조건 없는 경제적인 원조가 자신의 살림에 도움은 되었으나 허초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열등감만 더 키우는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허초 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장성하면 기필코 허초 씨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그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복수를 하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오생원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는 허초 씨는 그저 그를 깊은 친구로 대했고 언제나 제 곁에 두고 힘을 보태주며 지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흐르게 되었고 학동의 신분을 벗어난 두 사람은 어느덧 무럭무럭 성장하여 각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오생원은 허초 씨가 마음에 둔 교수에게 먼저 혼담을 보낸 뒤 그녀를 욕보이고 소박 놓는 것으로 허초 씨의 혼삿길을 막아서는 등 금수만도 못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두 사람의 살림살이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서부터 이를 악물고 결심한 것이 있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 않던 오생원은 진작에 장사의 길에 서서 약삭빠른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어두운 돈, 눈먼 돈, 더러운 돈 구분 없이 끌어다 모으며 바닥부터 올라와 차곡차곡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향한 오생원의 집념은 실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는 두 번 다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시절로는 돌아가기 싫다는 듯 악착같이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허초 씨는 중요한 순간의 관문마다 고배를 마시며 초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었지요. 이후로는 그 넉넉하던 갓에마저도 점차 기울어만 갔고 어느새 초시라는 허울뿐인 초라한 감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초 씨가 그렇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주춤하는 사이 먼 발치에서 그의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던 오생원은 그의 앞에 닥친 불행과 흉사에 날마다 쾌재를 불렀지요. 이거 듣자니 허초시 그놈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오를 노자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들어졌다지?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구먼? 거 아주 꼴 좋다. 오생원은 허초 씨의 몰락이 마치 어릴 적부터 염원해오던 자신의 목표를 이룬 듯 그저 반갑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그날 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돈을 잔뜩 풀어 기녀들을 데려온 뒤 연회로에서 흥청망청 뒤섞여 놀며 옷가지들이 흠뻑 젖은 기녀들을 품에 안고 방탕한 노름을 이어가며 삼경을 지새웠지요. 이렇게 장성한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이제 오생원이 허초 씨보다 갖추지 못한 유일한 부분은 후사의 연이 없던 무자식의 자신과는 달리 허초 씨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거두지 못했던 오생원은 여전히 허초 씨를 마음에 두고 명분 없는 적개심을 버리지 않았지요. 어느 한적한 저녁 나절, 곰방대를 빼물고 마당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오생원의 집에 그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허초 씨가 불쑥 찾아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허초 씨의 방문에 오생원이 눈을 흘기며 귀고만장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그야말로 지체 높은 우리 초시 어르신께서 이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저 오생원의 거처까지 친히 걸음을 다 주셨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려? 이 같은 오생원의 빈정거림에도 허초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허어 웃으며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생원 이 사람아, 못 보던 사이에 아주 농이 한층 더 심해지셨구먼. 어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는가? 이 대체 얼마 만에 우리가 이리 다시 만나는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리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나누세나. 허초 씨가 푸근하게 웃으며 너스레를 던지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졌습니다. 오생원은 예전부터 허초 씨의 저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자신이 기를 쓰고 뱉어내는 모진 소리에도 허초 씨는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호방하고 대범한 성품이 속 좁고 질투 많은 오생원의 속을 더욱 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크게 헛기침을 하고는 마지못해 하인을 호출하여 술상을 차려오라 역정을 냈습니다. 괜시레 짜증을 받은 하인은 돌아서며 욕지기를 중얼거렸고 한참이 지난 후 부엌대기 하녀 하나가 조촐한 술상을 차려와 두 사람의 앞에 내려놓았지요. 오생원이 미리 하인에게 언질해 놓은 대로 비싸고 좋은 안주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도 조촐한 술상이었습니다. 나물 몇 점이 전부였으나 오생원은 그마저도 허초 씨에게 대접하기 아까워 이를 갈고 있었답니다. 허나 허초 씨는 그런 것일랑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술상을 받자마자 기뻐하며 외쳤지요. 어이구, 이거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네. 내 한 상 잘 얻어먹겠네. 인사치레를 하고 술잔을 기울이던 허초 씨가 웃으며 입안 가득 탁배기를 털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오생원이 허초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와 내가 왕래를 끊은 지 제법 된 것으로 아네만 이리 연통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아하니 필경 무슨 부탁을 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야. 내 말이 틀렸는가? 오생원의 물음에 허초 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 되더니 말문을 열었지요. 자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뭐, 돈?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느닷없이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인가? 돈이라니? 돈이라는 단어를 들은 오생원의 눈썹이 대번에 진해처럼 꿈틀댔습니다. 그의 표정을 바라본 허초 씨는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말일세. 못난 서방을 둔 죄로 이제는 탓에마저 좋지 않아 기울고 말았다네. 앞으로 남겨질 아들놈과 아내가 걱정되어 매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 당장에 떠오르는 사람이 자네뿐이니 내 염치불구하고 이리 걸음을 하게 되었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릴 적 서당 친구로 알고 지낸 정이 얕지는 않으니 어떻게 좀 아니 되겠는가? 어흥, 일 없네 그려. 지금은 나도 사정이 힘든 때일세. 겉으로나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아 터져서 영 실속이 없지 뭐겠는가.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 보이네만. 그것이 다 허상이고 헛개비 아니겠는가. 나도 이래저래 아주 들어갈 곳이 많아서 죽겠다네. 버는 만큼 또 나가야 될 것도 많은 법이니까 말일세. 오생원은 소시적 자신이 허초 씨에게 받았던 도움은 일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이 순간 허초 씨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상황이 너무나 고소하여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에만 몰두한 그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중얼거렸지요. 게다가 오생원에게 돈이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쉽사리 내어줄 리가 만무했지요. 오생원의 매몰찬 대답을 들은 허초 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렇다면 말일세. 내 아들 자네도 알지? 내 아들놈만이라도 자네가 데려다가 장사를 좀 가르쳐 주시게나.
이놈이 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갤러 입신양명의 기틀을 마련하긴 요원해 보이나. 머리는 제법 영특하여 샘 하나만큼은 아주 뒤똥차게 재빠르다네. 허초 씨는 오생원의 곁으로 바짝 붙어 그의 무릎을 잡고는 통사정을 하며 읍했습니다. 아들놈이라. 모든 것이 허초 씨보다 성공했던 자신이 현재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바로 그 아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오생원의 이마가 크게 실룩이며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오생원은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생각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놈이 있으면 무얼 하나. 가세가 기울어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아비가 어디 제대로 된 아비라 부를 수나 있겠어? 안 그래도 아들놈 하나 있는 것으로 유세 떠는 꼬락서니가 아니 꼽던 차에 이것 참 고소하게 되었구만. 말라 비틀어진 나물만 올리라 일러둔 술상에서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불편한 심기를 비추던 오생원이 속으로 빈정거렸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허초 씨는 아들과 관련하여 오생원에게 거들먹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생원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윽고 오생원이 술잔을 들어 한 잔 거나하게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내 본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청탁을 받아오는 것이 여러 해 있는 일이라 이거 영 꺼림칙하긴 한데 말일세. 안 그래도 내 장사수완을 배우겠다고 말이야. 전국 팔도서 값비싼 폐물을 싸들고 찾아오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오생원은 잔뜩 배짱을 튕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생원이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는 허우대가 훤칠하고 매력적인 사내였습니다. 게다가 타고나기를 장사의 힘도 좋아 무거운 짐도 척척 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였지요. 자신의 곁에 붙이고 장터를 다니면 안 그래도 견제가 심했던 다른 장돌뱅이 장사꾼들의 불필요한 시비가 붙을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석이에게 무거운 장삿짐 보따리를 넘기면 그간 오생원이 손수짐을 이고 다니며 기진맥진 힘을 빼던 고된 경험들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석이에게 넘겨버리면 장사길에 나서며 짊어질 수고스러움도 모두 덜 수 있었지요. 귀찮고 힘이 드는 여러 자비를 천석이에게 다 떠넘기고도 장사 수완을 전수한다는 핑계로 품삯 한 푼 줄 필요조차 없었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 아니었겠어요. 그중 오생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으뜸의 이유는 뭐니 해도 자신이 늘 열등감을 품고 있던 허초 씨의 아들을 자신의 밑에 두고 하인마냥 부릴 수 있다는 짜릿하기 그지없는 승리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보다 더 신명나는 이유는 찾기가 힘들었지요. 어린 시절 허초 씨를 보면서 가졌던 그 모든 질투와 자격지심이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오생원은 큰 선심을 쓰듯 팔짱을 끼고 허초 씨에게 말했답니다. 정이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일부터 천석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보시게. 내 자네가 하도 간곡한 성의를 보이기에 청을 들어주도록 하겠네만 이 장사라는 것은 말일세 쉽지만은 않은 길일게야. 각오 단단히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란 말일세. 아이고,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의 이 호의는 결단코 잊지 않음세. 허초 씨는 오생원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후 술자리는 파하게 되었고 허초 씨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멍청한 놈. 어디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들놈의 얼굴을 보고도 내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아니 영감, 오랜 친구를 만나셨던 거 아니셨어요? 어찌 이리 기색이 언짢아 보이십니까? 후사를 보지 못해 진작에 쫓아내버린 본처 대신으로 젊고 예쁜 맛에 들인 후처가 오생원에게 다가오며 묻자 오생원이 버럭 성질을 내며 일갈했습니다.
못이 어쩌? 친우는 연병을 누가 얼어 죽을 놈의 친우야? 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싸게 이부자리나 피고 들어누워봐 이 여편네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놈을 가져다 놓지 않을 셈이여? 내 본처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았는가? 오생원의 외침에 무안해져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첩씨를 획 잡아 채 금치미에 거칠게 눕힌 오생원은 속 시끄러운 콧김을 잔뜩 뿜고는 용두질로 그녀를 꾹꾹 눌러대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은 아침 대바람부터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가 오생원의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허초 씨의 부탁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생원의 시동 노릇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천석이를 내려다보던 오생원은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쏟으며 거드름 가득한 태도로 입을 열었지요. 거 너희 아비가 하도 극진히 청하였기에 내 하는 수 없이 너를 드리는 것을 수락했느니라. 내 앞으로 너에게 장사의 기본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도록 할 터이니 곁에서 항시 나를 제대로 보필하며 어깨너머로 잘 배워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생원 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디 맡겨만 주십시오.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 능력 없는 못난 아비를 둔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 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내 아비가 쌓은 죄건을 어찌되었든 천석이 내 놈은 나의 밑에서 한 3년만 굴러먹다 보면 그 이후로는 너 혼자서도 밥값 정도는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커 있을 터이니 너무 걱정일랑 말거라. 네, 생원 어른. 앞으로 열성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오생원이 마치 들으라는 듯 자신의 아비를 면전에서 대놓고 욕보임에도 천석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듬직하게 인사를 올리며 결의에 찬 눈을 보였습니다. 그런 천석이를 흘끔 흘겨보던 오생원은 마땅찮은 눈빛으로 몸을 획 돌려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오생원은 근 달포 동안을 천석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유랑 장사길에 천석이를 동행시킨 것이었어요. 말이 팔도 유랑 행상이었으나 사실 장사미천이라고는 다름 아닌 오생원의 집에서 직접 만든 조악한 가짜 강장 청심환이나 가짜 해구신 검포, 또한 가짜 기력 보양제 등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비싼 상품인양 비단보에 잘 말아 포장하여 괴짝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천석이에게 짊어지게 하였고, 오생원은 앞장서서 단골 고객들의 집들을 방문하여 기세 좋게 그것들을 팔아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선 오생원은 늘상 왕래하던 사이인 듯 대문을 익숙하게 두드렸지요. 인기척에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대궐 안으로 들어간 오생원이 집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은 그야말로 나이가 지긋한 영감이었지요. 아이고 이보게 오생원, 어찌 이리 걸음이 늦었는가? 내 자네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자는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별고는 없었지요. 허기사, 제가 항시 공급해드리는 그 강장제를 드시고 별고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그나저나 자네, 지난해에 꼭 구해준다던 물건, 이번에야말로 가지고 왔는가? 단단히 기억하고 있겠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해놓겠다. 나와 깊이 약조하지 않았는가? 노쇠한 몸으로 장기침을 해대던 영감이 곁에서 부채질을 하며 심드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젊은 첩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첩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래라도 하는 듯한 낌새였지요. 첩실은 콧방귀를 뀌고는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버렸고, 그런 첩실의 엉덩이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던 오생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입 아프게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 이놈을 구해놓기 위해 조선팔도 안 나가본 바다와 안 둘러본 섬이 없습지요.
진귀하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져나가 있는 통에 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뭡니까? 정국서 아저씨가 마른 귀한 물건이지요. 오, 그래.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어디 좀 보여주시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것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는 해적까지 만나버린 통에 참말로 죽을 뻔하였지요. 이리도 어렵사리 구한 물건이니 가격은 제대로 잘 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천서가 여기 영감님께 우리 물건을 보여드리거라. 오생원의 하명에 천석이 짊어지고 온 짐짝을 열어 비단 보따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고급스러운 향나무 상자 안으로 소중하게 감싸둔 기력보양제가 영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저 오랑캐국의 우두머리조차도 감히 마음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귀하디 귀한 보력제입니다. 임금 앞으로 들어가는 진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이지요. 아시겠으나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오호라. 그래. 내 값은 달라는 대로 쳐줄 터이니 일단 자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조리 내게 넘기게. 아이고, 어르신,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요. 저기 한양의 강참판 어르신 댁에도 가져가기로 이미 깊은 약조가 되어 있습지요. 이걸 여기서 영감님께 싸그리 넘겨버리면 저는 뒷감당이 아니 됩니다. 신들린 듯한 말솜씨로 그럴듯한 거짓부렁을 지어내는 오생원의 입담에 영감은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구르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어허, 이 사람아. 곱절로 쳐주겠네. 내게 넘기게나. 아까 보지 않았던가. 이 나이에 저런 젊은 첩을 끼고 사려니 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사정 좀 봐주시게나. 이러시면 참으로 곤란한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감님이시니 내 이번만 특별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절대 다른 곳에 소문내시면 아니 되시는 부부님은 또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영감님께 전량을 넘겼다는 풍문이 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이제 다시는 영감님과는 거래를 못할 터이니 말입지요. 그렇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오생원이 영감에게 싸구려 가짜 언약을 덤터기 먹여 옴팡지게도 비싼 값에 밀어넣었고 천석이가 짊어지고 있던 괴짝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감의 집을 나선 지 조금 지났을 때 자꾸만 뒤를 돌아 방금 전에 기와집을 힐끔거리던 천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생원 어른, 제가 무엇을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고 방금 파신 기억 보양제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뜯어온 자풀을 말려 집에서 대충 뭉쳐낸 한약 아닌지요. 그런 것을 어찌 저리도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으십니까? 천석이의 말을 들은 오생원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꾸짖듯 천석에게 소리쳤지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니 이런 세상천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는 제 아비를 닮아 융통성이라는 것이 아예 씨가 말라버린 놈이로구만. 이 멍청한 놈아, 본디 장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임을 정녕 모른단 말이더냐? 자네 집미에 진짜 백인 명약을 구해온들 그것이라고 어디 무조건 다 제값을 하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이니라. 그저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그것이 곧 보양제여 보력제인 것을. 저 영감은 골골대는 몸으로 저토록 젊은 첩 실비위를 맞추느라 밤마다 진땀을 빼며 시달리고 있으니 이번 거래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느냐. 오생원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니 천석이는 실망스럽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생원 어르신, 그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이 그래도 썩 입을 다물지 못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큰일을 배우겠다고. 내 놈은 참으로 부자가 되긴 다 글렀다, 이놈. 화가 나 잔뜩 성을 내며 팔자걸음으로 앞서 걷는 오생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천석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자라. 부자 말씀입니까? 천석은 오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앞서가는 오생원을 바라보다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서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니며 장사를 이어나갔지요. 두 사람은 정해진 기한 동안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사에 매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장사 미천으로 잔뜩 마련해둔 갖가지 가짜 보양제들을 몽땅 팔아치워 집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을 때쯤에는 두둑하게 한몫 생긴 상태였지요. 준비한 물건을 모두 팔아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나루터에서 오생원의 장기침이 유독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사를 나서던 때부터 나오던 마른 기침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심해진 모양새였습니다. 이거야 원, 제 얘기. 해가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구먼. 자, 서두르자. 이 배를 놓치면 하루를 꼬박 기다려서 배를 잡아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야. 예, 생원 어른. 우직하게 자신을 보필하는 천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그렇게 그들은 첫 장거리 장사길을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다녀보니 오생원의 생각보다도 천석이는 더욱 쓸모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초 씨에 대한 자격지심과 억하심정으로 천석이를 낮잡아보고 멀리하였으나 시종일관 성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꾸준한 모습에 서서히 그에 대한 마음도 열리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그 이후로도 천석이를 데리고 곧잘 장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을 방방곡곡 조선팔도를 누비며 장사를 하며 천석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생원의 장사 수완을 알뜰살뜰 흡수한 천석은 이제는 오생원이 시키지 않아도 능숙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일취월장 수완이 늘어 천석이는 당최 못 파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표한 금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돈만을 바라보며 건강을 돌보는 것에 게을렀던 오생원은 계속되는 험난한 장사의 여정길에 노출되어 나날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꼬박 3년을 채우고 나니 그의 몸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기에 장사 말미쯤에는 차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침으로 시작하던 곧불기가 이제는 뿌리 깊은 기침으로 변질되어 각혈의 빈도마저 잦아지더니 마침내 자리에 드러눕고 만 것이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앙상해진 몸으로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오생원에게 한 짐 가득 장사거리를 실어나가 몽땅 팔아치워 엽전을 두둑히 챙겨온 천석이가 다가서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생원 어른, 좀 어떠십니까? 어서 쾌차하셔야 또 장사길에 나설 텐데요. 그동안 불평불만 한마디 뱉는 법 없이 자신의 밑에서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시중을 들어온 천석이를 어느새 신뢰하게 된 오생원은 자신을 찾아온 임종의 순간을 깨닫고는 입을 열었지요. 천석아, 그간 내 밑에서 온갖 툭툭한 일을 견디며 참으로 잘 버텨내었구나. 내가 가진 장사 수법을 너에게 모두 전수하였단다. 이제 나 없이 너 스스로도 충분히 부자가 되어 무너진 너희 집안과 가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천석이 네가 나의 상당과 전방들을 맡아 관리하며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다오. 그리고 우리 집안과 내 후처 역시도 내 잘 부탁하마.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을 힘겹게 전한 오생원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천석이를 올려다보며 글썽거렸습니다. 후계자로 삼을 아들 하나 없었던 오생원은 자신을 보필하며 긴 시간을 함께해준 천석이에게 의부사들과도 엇비슷한 감정까지 느끼며 어느새 천석이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끓어오르는 기침을 힘겹게 거두며 오생원이 말을 마치자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천석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흉흉한 눈으로 오생원을 내려다보던 천석이 무겁게 운을 떼었어요. 부자 말씀이십니까? 생원 어른, 저는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길은 음험한 노인네에게 가짜 환약이나 밀어넣으며 거짓된 강장제를 권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지요. 허나 말씀하신 대로 생원 어르신의 후처분 만큼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없으셔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 선에서 잘 보살펴드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천석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오생원이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던 그때 마침 방문을 두드리며 오생원의 후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생원에게 먹일 약사발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처음에는 사이좋게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전처와 마찬가지로 후처인 그녀에게도 도무지 상기가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에 크게 실망한 오생원은 그녀를 구박하며 나날이 모질게 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처는 그 천성이 곱고 어지럽기에 오생원의 몹쓸 구박을 묵묵히 감내하며 지금까지 그를 제아비로 따르고 있었지요. 두 여인 모두에게 후사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 오생원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좀 어떠셔요? 이 약을 좀 들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여기 약을 우욱.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오생원에게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앉던 젊은 후처가 탕약의 후텁지근한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양새가 여느 헛구역질과는 달랐음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오생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시여? 아니 이게 무슨... 언제부터요? 몇 달이나 되었는가? 그의 추궁에 화들짝 놀란 젊은 부인은 그저 고개만 떨굴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석이가 오생원의 말을 가로채며 입을 떼었습니다. 어르신의 씨가 아니니 안심, 아니 관심은 끄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석 달 차 되었을 겁니다. 지피는 밤으로 셈을 해보면 아마 그쯤일 테지요. 3년간 장삿길에 나서며 자신의 젊은 처와 합방한 적이 일절 없었던 오생원이 천석이의 말에 돌아가는 상황을 퍼뜩 알아차렸지요. 어쩐지 밤만 되면 후처가 묘하게 자신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인다 싶었는데 이런 속사정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털썩같이 믿고 있었던 임종을 앞두고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인정해주려 하였던 천석이가 자신의 후처와 야음을 틈타 몰래 정본을 낸 것도 모자라? 그래, 그 씨앗까지 잉태하게 되었다니요.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뭐시라? 이 이놈이 내 놈이 감히 내 처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분노에 핏발 가득 선 눈으로 무섭게 천석이를 올려보던 오생원이 깊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천석이의 멱살을 쥐려 했지만 병든 몸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었어요. 그런 오생원의 몸부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천석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생원 어른께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를 하대하며 괄시해온 것을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원 어른께서 본인의 집안을 일으키고도 정작 저희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땐 냉랭히 외면하셨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생원 어른, 일전에 저를 향해 부자가 되긴 글러먹은 놈이라 칭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허나 저는 생원 어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걸었을 뿐 부자가 된다는 최종 목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적법한 후계가 끊긴 이 집안을 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의 후처와 새살림을 차려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담아왔는지도 모를 천석이의 진심이 담긴 잔잔한 분노에
오생원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황망한 눈빛을 내려다보며 천석이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생원 어른, 본디 장사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라고 말이지요.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너무 노여워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이놈!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삼경의 시각.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 못한 오생원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원통하게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오생원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회환과 절망감, 그리고 참회인지 원통인지 헤아릴 수 없는 눈물 한 줄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오생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천석이는 생전 오생원의 부자론에 대한 조언대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취하여 투철한 장사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그의 젊은 처와 부부의 가약을 맺고 오생원이 한평생 긁어모은 재산을 손쉽게 차지하여 기울어 가던 허초 씨의 가세를 단숨에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간 핍박받으며 모진 구박 속에 살던 후처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후처 역시도 자신에게 어질게 대해주는 천석이를 새로운 지아비로 모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